ADS-B 44회 기출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다음 박스플롯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박스플롯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퍼짐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의 플롯이죠.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박스플롯에서 최대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고 최소값, 최소값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중앙값, 중앙값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분위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Q1, 1사분위수, 3사분위수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박스플롯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여기 7.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맥스 값을 의미합니다. 맥스.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박스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Q1이고요. Q1. 그러니까 제 1사분위수에 해당하는 거고 1사분위수. 그리고 위쪽에 박스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6.4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Q3이 됩니다. Q3. 그러니까 3, 4분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어디쯤 해가지고 이제 중앙값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기 문항을 보시게 되면 보기를 보면 1번 IQR은 1.4입니다. 1.4입니다. IQR이 지금 1.3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IQR 같은 경우에는 인터쿼타일 레인지잖아요. 그래서 구할 때는 Q3-Q1로 구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Q3이 6.4하고 그리고 Q1이 5.1이거든요. 빼보면은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 5.1보다 작은 데이터가 약 25% 정도 있다. 5.1이 Q1이에요. 그러니까 Q1은 전체 데이터를 정렬해서 펼쳐놨었을 때 25% 지점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1보다 Q1인 5.1보다 작은 데이터가 약 25% 정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맞고 그다음에 3번 데이터의 최대값은 7.9입니다. 최대값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지금은 이상치가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치가 포함이 되면 이상치를 제외한 값들 중에 맥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은 이상치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나와 있는데요. 4번은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미네 값이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위쪽에 보면 박스 위에 있는 여기 이제 꼬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 이 꼬리에 대한 길이도 딱히 뭐가 더 길다, 뭐 좀 짧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미인의 값이라도 알면 수치로라도 이제 좀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해볼 텐데 그것도 딱히 아니라서 문제가 조금 살짝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하지만 1, 2, 3번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건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그 평균값 있잖아요. 평균값. 민. 민. 자, 주의점은 박스플롯에서 평균은 표시가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주의하시고 평균치는 박스플롯에서 표현이 안 돼요. 박스플롯에서 표현되는 건 미디언이에요. 미디언. 중앙값이에요. 아시겠죠? 중앙값. 그리고 우리 이제 최빈값이라고 하는 모드 있잖아요. 모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노멀한 그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과
중앙값과 그 최빈값이 전부 다 요 위치에 있겠죠. 여기. 그쵸? 자, 근데 우리 분포를 보다 보면은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그림이 잘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 이거를 라이트 크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모드가 되겠죠? 최빈값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 미디언. 미디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맨 오른쪽 여기가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평균, 민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런 구조. 그래서 지금 21번은 사실상 이 부분이 더 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랬었을 때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한 가지만 더 해보면 그래프 유형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여기가 모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중앙값 미디언 그리고 여기가 평균치가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left curve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2번 문제예요.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를 보면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가 너무 그 상관관계가 너무 강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게 바로 다중공선성입니다. 다중공선성. 다중공선성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모형의 일부 설명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의 정도가 너무 높아요. 강해. 너무 높아.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다중공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학생이 있어. 학생이 한 명이 있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두 명이 계셔. 두 명이. 두 명이. 이 두 명이 한 명한테 IT를 똑같이 계속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두 명이기 때문에 둘의 말이 겹쳐서 강의 전달력이 약해지겠죠. 그쵸? 이게 마치 회귀 모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회귀 모델에서도. 그래서 이게 다중공선성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중공선성을 말하려면은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3번입니다. 23번. 23번을 보면 23번에서는 앙상블 기법 중에 앙상블 제가 앙상블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여러 명이서 우리가 이제 그 악기 연주할 때 여러 개의 악기가 하나의 어떤 뭔가 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제가 요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다. 이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포레스트.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트리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 개 트리 각각의 트리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나는 이거 같아. 나는 요거 같고 나는 요거 같아. 요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류 문제라면 투표하는 거야. 투표. 그다음에 회귀 문제라면 이것에 대한 평균을 매기는 거예요. 평균. 각 트리에 대한 아웃풋의 평균을 매기는 거예요. 획이라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류라면 투표한다. 투표. 그렇게 해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 방식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샘플링을 할 때 4번 문항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을 할 때 데이터가 이 정도로 있어. 여기에서 데이터의 일부를 뽑아요. 이렇게. 이것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트스트랩. 그래서 부트스트랩 뽑아서 샘플링 해가지고 요거를 학습을 시키고 또 요만큼 임의의 랜덤한 값을 갖고 와서 부트스트랩 또 요만큼 가져와서 요만큼 가져와서 중복돼도 상관없어. 요만큼 계속 가져와 가지고 여러 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트레이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 개의 트리를 생성하고 분류 문제의 경우 다수결, voting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렇다 그랬죠? 네, 좋아요. 2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2번 각 노드를 분기할 때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분기 기준을 찾는다. 아니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트리 간의 상관관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노드를 분기할 때 전체 변수가 아니라 모든 변수가 아니고 무작위 선택된 일부 변수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의사결정 나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배깅 방식의 앙상블 모델이다 라는 얘기고, 4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라는 얘기고, 따라서 23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아래 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호 과일에 대한 빈도 교차표이다. 빈도 교차표.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인 경우 사과를 좋아할 확률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조건 A. 조건 A는 뽑힌 학생이 남학생이다. 뽑힌 학생이 뽑힌 학생이 남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뭐죠? 사건? 그 학생이 뭐인 거? 사과를 좋아한다. 그 학생이 사과를 좋아함.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남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남학생 수는 70명이에요. 70명. 70명. 이 중 남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은 30명이에요. 30명. 30명. 그럼 답 구해진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 같은 경우, 문제 핵심은 전체 학생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을 찾는 거니까 뭐뭐인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이 해당 그룹으로 제한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문제는 25번. 네. 자, 스피어만 분석 방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스피어만 상관 분석은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랭크 매기는 거잖아요. 랭크. 그래서 순위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비모수적 통계 방법입니다. 비모수적 통계 방법입니다. 스피어만 분석 방법 말고 피어슨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피어슨. 피어슨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관계가 수치 자체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면 스피어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변수의 순위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의 랭크 순위도 함께 증가하는가, 같이 증가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스피어만 분석 방법 분석할 수 없는 거는 답은 명목적도가 됩니다. 명목적도.
스페어만 상관계수는 데이터의 값의 크기가 아니라 순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관성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 순서 매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피어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26번. KNN 알고리즘의 특징 중 KNN 알고리즘 특징 중 틀린 것은 KNN KNN은 K nearest neighbors 그러니까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잖아요. 자, KNN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할 때 나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 데이터들을 참고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유유상종 알고리즘, KNN 알고리즘이 됩니다. 근데 이 KNN 알고리즘에서 K 값이 있잖아요. K 값. K. 이 K가 커진다라는 것과 K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K의 값이 커진다는 건 분류를 할 때 참고하고자 하는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K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근데 반대로 K가 1이야. K가 1이야. 그러니까 작아. K가 1이란 얘기는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단 하나의 데이터. 그거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야. 오류야. 그 모델 전체가 조금 이상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항을 한번 보면 1번. K 개수가 클수록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K 값이 커질수록 결정 경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가 커진다고요. 네.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과소적합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대적합이 아니라. 2번 사전학습 없이 새 데이터의 분류가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가까운 K의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가까운 그룹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이보건 무작위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이보건 무작위 추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뽑힌 개체는 다시 뽑힐 수는 없죠. 뭐 이게 이제 비보건 추출의 정의잖아요. 보기 1번이네요. 보기 1번의 내용. 자, 좀 더 한번 보면 비보건 무작위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100개를 1번에서부터 100번으로 부여하고 데이터 100개를 1번부터 100번까지 그리고 10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표본 추출을 했대요. 표본 추출. 옳지 않은 것은. 비보건 무작위 추출 방법은 1번처럼 한 번 뽑힌 개체는 다시 뽑힐 수 없습니다. 이게 비보건 추출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2번. 1번이 2번과 같은 표본에 있을 확률은 몇 분의 1이다. 이거 맞나요? 무작위로 집단을 나눌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어떤 특정 집단, 그러니까 A 그룹에 있어요. A 그룹. A 그룹에 속할 확률이 10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근데 2번이 남은 자리가 99개 자리 중에 1번과 똑같은 그룹에 남은 9자리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99분의 9인데 11분의 1인데 답은 2번이네요. 그쵸?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1번, 2번이 동시에 표본으로 뽑힐 확률과 99, 100번이 동시에 표본으로 뽑힐 확률은 같다. 같잖아요. 그쵸?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모든 번호는 선택된 확률이 똑같이 동일하게 설계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번호가 더 잘 뽑힌다 뭐 그게 아니잖아요. 무작위잖아요. 네. 그다음에 4번 1번이 뽑힐 확률과 100번이 뽑힐 확률은 같다. 그쵸? 무작위 추출의 기본 전제는
모든 개체가 표본에 포함될 기회가 균등하다? 라는 거니까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모집 1번. 모집단이 비대칭일수록 표본 크기가 커야 된다.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은 음, 이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건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 이 모집단의 분포 형태량은 좀 무관하게 표본의 크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크면, 더 크면 크면 클수록 이 분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거잖아.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정리. 이게 중심 극한 정리잖아요. 그러면은 모집단이 비대칭일수록 표본 크기가 커야 된다. 그쵸? 네. 1번 맞는 얘기고 2번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따른다. 그쵸? 네, 맞는 얘기고 3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 극한 정리는 모집단 분포 형태랑은 무관하게 표본의 크기가 커요. 충분히 커요. 그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하겠다라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3번 문항처럼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조건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네. 4번 표본 평균에 관한 설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뭐 이상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A, A 프라이오리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냥 간단하게 아프리오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알고리즘의 수행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은 지금 A 프라이오리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바구니 분석으로 좀 유명하죠. 연관 규칙. 그러니까 어, 써드리면 마켓 바스켓 애널리시스 this 연관 규칙 학습인 거죠. 연관 규칙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관 규칙이라는 건 어소시에이션 규칙이니까 만약에 A를 샀어. 그러면은 B도 살 확률이 높다.인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연관 규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 알고리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지지도, 지지도, 서포트, 그리고 신뢰도라고 하는 거. 신뢰도, confidence. 그리고 하나가 더 향상도가 있습니다. 또 먼저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 A랑 B가 동시에 포함된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A를 샀을 때 B도 사는 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지지도가 되고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A를 샀을 때 B도 샀을 확률. A를 사면 B를 살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이제 신뢰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향상도는 A랑 B가 독립적일 때 얼마나 더 같이 잘 팔릴까? 라는 거예요. 1보다 크면은 유의미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향상도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기 문항을 한번 보면 이 알고리즘의 수행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1번 첫 번째 최소 지지도를 설정한다. 맞아요. 최소 지지도를 먼저 설정해요. 자, 그리고 네, 다 개별 품목 중에서 최소 지지도가 넘는 품목을 찾는다. 두 번째 다. 그다음에 찾은 개별 품목을 이용해서
두 가지 품목을 찾는다. 세 번째, 마지막, 반복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다. 수행하다가 수행하면서 최소 지지도가 넘는 빈 발품목, 발, 빈 발품목 집합을 찾는다. 이게 4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9분의 답은 1번. 해당 알고리즘이 연관규칙 학습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도도 어, 그 초반부분만 좀 잘 이해해 주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마지막 문제는 아니죠. 네. 이번 영상에서의 마지막 문제. 자, 30번. K평균, K민스 군집 분석에서 최적의 군집 수를 찾기 위해서 K의 변화에 따른 군집 내 제곱합, 내 감소 추세를 시각화해서 팔꿈치, 엘보우 지점을 찾는 방법과 관련된 그래프는 뭡니까? 그래프는 엘보우, 엘보우 메서드 그래프입니다. 군집의 수를 1부터 해가지고 계속 늘려요. 계속 늘려요. 그렇게 하면서 K 값에 대해서 군집 내 군집 안에 있는 그 오차 제곱합인 SSEE 있잖아요. 잘 모르시 SE가 아니고 SSE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sum of squared errors가 있는데 이걸 계속 계산을 해요. 1부터 하나씩 계속 늘리면서 그러면서 K 값이 커질수록 데이터 포인트들이 군집의 중심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거든요. SSE 값이. 그러다가 팔꿈치 지점이 처음에는 급격히 SSE가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K를 늘려도 감소폭이 완만해져요. 이때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이 그 팔꿈치 엘보라고 해가지고 엘보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감소 추세를 시각화해서 팔꿈치 지점을 찾는 방법과 관련된 그래프는 뭡니까? 그러면은 엘보 방법이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도 30번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